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싸움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뉴스야. 유리기판이 최근 들어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유리기판은 HBM을 이을 차세대 기술이다.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리스팅해 두는 게 좋겠지. 아버지, 지난주에는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관찰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아버지 말씀대로 반도체랑 소부장이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있었죠. 대만의 지진 발생 소식이었는데요. 뉴스를 보자마자 TSMC는?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피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TSMC는 비메모리 쪽이고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뭐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대만에는 TSMC만 있는 게 아니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D램 공장도 있어. 거기에서 전 세계 D램 반도체 공급 능력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잖아.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은 지진에 매우 취약한데 특히 노광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느다란 상위 매치기에서 패터닝을 하게 되는데, 지진이 나게 될 경우 패턴이 뭉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싹 드러내고 다시 세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 물론 뭐 대부분 내진 설계를 해. 그렇지만 강도 7의 강진이라면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 실제로 시장 정보 제공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대만 강진 뒤에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 3대 메모리 업체들이 모두 D램 가격 책정 논의를 중단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이 네덜란드 본사에서도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복구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복구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전력주도 강한 모습을 또 보였더라고요.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이미 워낙에 노후하고 또 탄성이 떨어져서 폭풍이나 폭염 등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문에 이미 교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미국에서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과 전력 변압기 수요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까지 있었어요. AI나 전기차가 워낙에 급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전기와 변압기의 공급 부족을 경고했을 정도라고 하죠. 바이든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 과정에서 IRA 등을 통해서 전력망 투자를 강화했고, 또 트럼프 역시 그의 대선 공약에서 노후화 전력망 교체를 언급한 적이 있었지. 그렇게 글로벌 전력망 투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경고했던 대로 변압기, 납기가 심하게 늘어지고 있어. 팬데믹 이전에는 납기가 고작 30에서 60주 정도 걸렸었거든. 근데 최근에는 100주가량으로 길어지고 있을 정도로 쇼티지가 강력한 상황이야.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니까 관련주들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다음으로는 밸류업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독특하게도 조금 힘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총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현재 여당과 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 야당이 우세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 같아. 금투세에 대한 양당 의견이 각각 어떠니?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렇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상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소야대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입법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럼 그래서 이 총선을 앞두고 밸류업 관련주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쪽이 좀 더 많아진 건가요? 그렇지. 그런데 밸류업 관련주들에 대한 아빠 생각은 조금 달라. 최근 변동성을 유발한 주체는 기관 투자자들이거든.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된 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은 지속되고 있어. 오히려 총선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 하긴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이제 와서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 조금 더 지켜보는 편이 아버지 말씀대로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암호화폐에 관련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냐고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수가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이미 다 반영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정말로 이번 주 내내 조정 국면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니? 이번 주에도 항상 주식시장은 제 생각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 아주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이 기회를 찾기 위한 훈련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중요한 이벤트라면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하는 두 분이죠. 미중 정상 간에 있었던 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전화 통화를 했었죠. 지난 4월 2일 미중 정상은 전화 통화로 여러 가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부드러운 안건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한 부분도 있었는데 역시 대만이나 기술 패권 전쟁과 관련해서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해요. 도대체 몇 번째 확인인지 모르겠으나 무려 1시간 45분 동안 정말 길게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두 정상이 협력 분야와 이견 분야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또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어요. 신화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전하면서 양국 정상이 양자 관계와 양측이 공동으로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또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를 했죠. 뭐 딱히 별 의미는 없어 보이지? 그죠?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도 주가의 흐름은 전혀 미동조차 없었잖아. 물론 쓸데없이 통화를 한 건 아니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외 관계의 핵심 현안인 미중 관계에서 파열은 만큼은 피해야 했을 거야. 그치? 또 시진핑 입장에서도 계속되는 경기 둔화, 높은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버블 붕괴 위기 이게 다 어디서 온 문제야? 미국이죠. 그렇지. 디리스킹 때문이잖아. 내키지는 않아도 만나자고 하면 거절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을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기술 패권 또 대만 문제는 전혀 양보가 없었잖아요. 서로 양보가 없었으니까 접점이 만들어질 리도 없고 또 접점이 없었으니까 주식시장도 그냥 무시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진짜 듣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주가 조정이 좀 있었는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주가 조정의 이유다. 그런 주장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졌잖아. 물론 주말에는 강력한 고용 지표로 인해서 그 가능성이 49.2%까지 뚝 떨어졌지만 근데 또 주가는 또 올랐었거든.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나 좋은 경제 지표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조정보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지. 그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가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졌다는 걸 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를 포함한 최소 8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었지. 아빠는 그 뉴스가 주가 조정에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마제흐 지역에 있는 이란 영사관 건물을 타격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시리아랑 이스라엘은 원래 처음부터 서로 폭탄을 주고받는 사이잖아. 근데 문제는 이란이야. 그러니까요. 점점 상황이 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폭격 이후 보도된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영사관 폭격에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고 침략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의 방식은 추후 결정할 것이다 라면서 보복을 예고했고요. 이어서 미국은 지난 4일에 보복이 있다면 우리 48시간 이내로 공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아무런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란이 결국 보복을 결정했다네. 그래서 미국에게도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10일 전후로 종료되는 라마단의 권능의 밤, 라마단의 27번째 밤을 의미하는데 그때를 기해서 공격에 나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싸움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뉴스야. 이 뉴스의 영향으로 유가도 이후에 더 올랐었잖아. 미국 휘발유 소매 가격은 갤런당 3.567달러로 작년 10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2월에 전월 대비 3.36% 올랐던 월 평균 휘발유 소매 가격은 3월에 7.45% 올랐고 4월 역시 3일까지 집계된 수치만으로도 전월 대비 4.39%나 상승했어요. 그래, 그렇게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당장 기대 인플레를 끌어올리고 기대 인플레가 올라오면 연준의 행동에도 제약을 받지 않겠니? 근데 정작 이스라엘 측은 우리를 해치려는 자를 우리는 먼저 해칠 것이다. 그저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네타냐후 총리가 말 그대로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위험해 보여요. 아빠가 좌나 우는 모두 건강한 정치인이라고 했잖아. 문제는 언제나 극단적인 극우 혹은 극단적인 좌가 문제가 되는데 네타냐후는 국민들로부터 딱히 지지도 받지 못하는 극우 정치인에 속해. 실제로 지난 3월 하순에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7%가 네타냐후 총리의 직무 수행을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적 평가는 28%에 그쳤어. 3월 말에는 10만 명이 모여서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뭐 이렇게 여론 형성되고 있다면 직분을 내려놓고 내려와야 되잖아. 하지만 네타냐후는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이란과의 충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비슷한 시도를 반복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격이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되면서 유가 상승폭은 당연히 커질 거고 또 주식시장 변동성도 같이 고조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일단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었어. 중동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에너지 가격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 지난 주말에도 바이든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고 구후 요원을 보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자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 그래서 아빠 생각은 기본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했거든. 라파에 대한 진격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는 대충 전쟁이 흐지부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이란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에 대비해서 지금 초경계태세를 발령한 상태야. 이란이 개입을 하면 분명히 전쟁이 엄청나게 커질 거고 더 많은 희생자는 물론이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유가까지 100달러를 훌쩍 넘어설 거라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이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 큰 것 같아요. 지난주 마지막 이슈로 삼성전자의 24년 1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 발표. 예상했던 대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죠. 시장 예상치를 아주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내놨어요. 1분기 실적은 매출이 71조 원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72조 원을 소폭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4월 1일 이후 컨센서스 10개 증권사 평균치였던 5조 7천억 원을 크게 넘어선 건 물론이고요. 컨센서스 최고치인 5조 9천억 원을 11.9% 상회할 정도의 서프라이즈였죠. DS 부분에서도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이 찍히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가동률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어. 더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들 반응인데,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만 1조 6,800억 원을 매수했거든. 동일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한 금액이 1조 8,600억 원이야.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거의 뭐 삼성전자만 매수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비교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주간 외국인 순매수는 146억 원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삼성전자로 엄청난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죠. 요즘 다들 10만 전자 가나요? 하고 있는데 저도 주주로서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드디어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를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 지난주 내내 강세를 보였던 게 있지. 유리기판 테마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거야. 저도 이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가 좀 자주 나오길래 처음 듣는 거라서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유리기판은 플라스틱 기판의 유기 소재로 만든 코어층 대신에 유리 코어층을 채용한 기판을 말해요. 유기 소재보다 더 딱딱해서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요. 또 열이나 휘어짐에 강해서 대면적화에도 유리하고 또 동시에 더 얇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또한 전기 신호 손실 그리고 신호 전달 속도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도 우수해서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MLCC 등 수동 소자를 유리에 내장시켜서 제한된 표면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일들 투성이지만 쉽게 말해서 유리기판을 채용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미세 공정을 두세 대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유리기판이 최근 들어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AI의 급격한 확산 때문이겠지. 향후 AI의 데이터 처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추세라면 2030년부터 유기 소재 기판이 2.5D, 3D, 3D 패키징을 통해서 트랜지스터 수 확장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야. AMD가 국내외 기판 업체들과 유리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애플마저도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계열사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있었잖아. 현재 글로벌 빅테크들이 유리기판은 HBM을 이을 차세대의 기술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는 저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중기적으로 아주 좋은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 이어서 반도체에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야. 뭐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마이크론의 대만 D램 생산 라인은 타이중 팹이라고 하는데 이 대량의 웨이퍼 불량이 이미 발생을 했어. 공정 라인의 시스템 손상도 확인됐기 때문에 당분간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을 거야. 또 나냐의 생산 라인 팹3A는 전체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보이고 나머지 팹5A도 일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D램 시장은 2분기 D램 가격 협상의 주도권이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중심으로 변화될 전망이야. 특히 이번 지진에 따른 파운드리 생산 차질은 대만의 글로벌 파운드리 생산의 69%가 집중된 좀 고질적 산업 구조, 즉 단일 공급망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리스팅해 두는 게 좋겠지. 대만을 대신해서 생산을 맡을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그러니까 콕 집어서 TSMC가 거의 독점하던 파운드리를 이제 나눠서 납품받으려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땡땡전자와 그 밸류 체인에 관심을 가져봐도 될 거야. 다음으로 4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죠. 금요일장 전부터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락, 시티그룹 등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또 10일에 발표될 예정인 CPI에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문제는 헤드라인 CPI인데 3월 평균 유가가 전월 대비 5%나 상승하면서 물가의 일시적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하면서 지난달 3.2%랑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죠.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핵심 물가인데요. 핵심 물가도 역시 전월 대비 0.3% 상승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핵심 CPI는 지난 1월과 2월에 0.4%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컨센서스대로만 나와준다면 소폭 둔화되는 건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지난 2월에 3.8%에서 3.7%로 소폭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비록 유가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는 상승폭을 더하겠지만 핵심 물가만 예측치만큼만 좀 낮아져 준다면야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겠네요. 그렇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리기판이라는 뉴페이스가 등장을 하긴 했는데 오늘도 역시 반도체에 관한 얘기가 많았네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